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실사나 검찰개혁 추진단 소속 자문위원 6명이 집단 사퇴한 사건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초안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발하며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의 현실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통해 기득권 세력들의 부패한 행태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문위원들은 자신들이 논의한 주요 의견이 최종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논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자체로도 문제가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설계 과정 전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은 수년간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과제로 기존 검찰 조직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기조가 잡혀온 검찰 권한 축소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공소청을 통해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구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의 중심은 바로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의 본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자문위원들은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이 자신들이 논의한 개혁 취지와 많은 부분에서 결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 검사들을 중수청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논의되지 않은 채 초안에 들어갔다가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질문을 불러옵니다. 첫째, 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말로 검찰 권한 축소를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름만 바꿔 권력을 재편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파고들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한 지점은 조직구조와 권한 배분입니다. 자문위원들에 따르면 추진단 내부 논의에서는 중수청을 단일한 수사조직으로 설계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수직적 위계가 아닌 팀 단위 협력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법 예고안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을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가 반영됐고 이 대목에서 이름만 바꾼 검사 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이 구조는 과거 검찰의 지휘체계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위입니다. 자문위원 다수는 중대범죄를 4대 범죄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는 최대 9대 범죄가 포함됐습니다. 범죄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사권은 필연적으로 강해지고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없앤다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선택적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어떤 사건은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건너뛸 수 있는 재량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름이 바로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봉욱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과거 검찰 조직의 핵심 요직을 거쳤던 인물입니다. 자문위원들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의 논의를 넘어서는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추진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자문위원 전원에게 논의 결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진단 내부에는 다수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최종안 설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느꼈다는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자문을 거쳤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방향을 합리화하는 절차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권력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공소청 검사 파견 조항이 논란 끝에 삭제됐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설계가 불안정했음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쯤 되면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조항 한 구조가 아니라 누가 검찰 개혁을 설계하고 있는가입니다. 자문위원들은 자신들이 들러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개혁안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자문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뒤통수 맞았다는 강한 표현, 그리고 정부 입법 예고안과의 현격한 차이, 이 모든 걸 단순히 소통의 부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큽니다. 먼저 짚고 가야 할 건 정부 입법 예고의 성격입니다. 정부 입법 예고는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정 가능하다는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권 인사들 역시 아직 과정 중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안이 다루는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검찰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를 건드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은 과정을 특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세부 조항 하나하나를 직접 설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큰 방향, 즉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검찰 권한 축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은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됩니다. 실제로 검찰총장 인선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에 힘을 실어줄 의도가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지적하는 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과거 관료 중심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문위원들은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검사 출신 인사들과 행정부 내부 라인이 설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개혁의 내용 이전에 개혁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 사안이 남길 정치적 후유증입니다. 검찰 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논란이 개혁 후퇴 혹은 이름만 바뀐 개혁으로 인식될 경우 실망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문위원들의 공개 반발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 문건이 아닌 공개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검찰 개혁은 다시 한번 기회는 있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 예고 이후의 수정 과정에서 정말로 자문위 의견이 반영되는지, 그리고 검찰 권력이 실질적으로 분산되는 구조로 바뀌는지, 그 결과에 따라 이번 논란은 실수로 남을 수도 있고 실패의 전조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큰 과제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검찰 개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팩트를 기반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